네,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데 최대 이슈인 대일 외교 관련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영호남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는데요.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이 되고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대일 문제 관련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방류 문제도 있고 뭐 회담은 끝났지만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에 관련된 것들 포함해서 지금 뭐 이제 검수 완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시행령을 고쳐야 되지 않냐 이런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예. 우리가 내각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대정부 질문을 할 거를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된 장관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3일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만 하면서 이 대정부 질문이 처음에 특히 군부 독재 시절에서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공격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88년도 제13대 국회의회에 다시 부활된 이후에 오히려 역기능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나친 이 정쟁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대정부 질문하면은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은 20대 국회 영상 회의록을 보니까 대정부 질문은 20분을 넘지 못하거든요. 한 의원당. 의원이 한 13분, 15분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5분밖에 안 주고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이냐라는 것들. 그리고 더 나가서 매 임시회기, 정기회의 때 이런 대정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거든요. 또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정당만을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대일 외교가 이제 쟁점이 될 것이고 일단 대정부 질문 자체가 정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각 좀 부각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외교 문제, 통일 문제,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대일 문제에 관련된 게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달 16일 날 17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뭐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은 거란 말이죠 지금. 아무튼 간에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일본의 최근에 역사 교과서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그 이후에. 일본의 태도 뭐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된 오염수 방류 문제, 방출 문제도 있고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게 지금 무슨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수출 뭐 지원국 문제 이런 것들 이보다도 지금 당장 현안이 지금 오염수 문제라든지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현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다른데 앞으로 뭐 질문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여야의 공방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한일 문제가 여야의 극명한 의견 차이 때문에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특히 오염수 문제 같은 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여당도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여건도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거 자꾸만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야당이 이제 이 문제를 공세수위를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일 문제에서 오염수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텐데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돼요. 지금 분명하게 한일회담 속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것은 결코 없다고 얘기를 했고, 과학적인 더 나가서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공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지금 후쿠시마를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뭐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국가가 참여해서 아마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공방으로만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거와 더 심한 우리 위협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왜 야당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죠?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또 이제 여당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야당은 또 침묵하고,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거를 자꾸만 자신들의 유리한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꾸만 대정부 질문에 대한 폐지론이 나오고, 대정부 질문이 무슨 유용하냐, 하나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성숙한, 남도 품격 있는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의원들이 다 참여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좀 보여줘라. 의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미국에는 시스펜이라고 하는 의회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는 의원들만 이렇게 비쳤어요. 예. 그러다가 법을 바꿔가지고 3분에 한 번씩 본회의장을 이렇게 비치게끔 바꿨다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게끔 하도록 돼 있는데,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의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제 후쿠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전례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한 겁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모든 사안을 할 수 있어요. 국회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어떠한 사안도 뭐 성역은 없는 거죠. 국정감사라는 건 뭐 특정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국정조사의 이 대상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일 회담하고 난 다음에 이 한일 회담에 관련된 국정조사가 굉장히 범위가 많을 거예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합의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 뭐 무관할 것 같은데, 예. 야당은 이제 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지금 특정 현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해요. 한일 회담에 대해서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제3자 변제안, 대위 변제안을 이제 3월 6일 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을 갔고 말이죠,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군사 정보보호 협정도 이제 원상 복구가 됐고, 아직 그 백색 화이트 지원 이 부분 아직 복구는 안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국정조사하는 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정말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지금 여야 간의 얘기가 다른 것.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여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고 수산물 수입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합의한다면 할 수 있는데 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국정조사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또 이제 공방으로 갈 거예요. 결국 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특히 야당이 이 문제를 너무 지금 쟁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당도 특히 대통령실도 분명히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윤 대통령이 가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물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일 간의 정상회담 때 비공개 회담 때의 예. 얘기를 공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자꾸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니까 정쟁화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참모들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서 이 궁금증을 해소해야죠. 그렇다면 계속 이게 공방으로 가고 정쟁으로 갈 거예요. 아마 지금 보세요. 여야 관계가 뭐 어느 법안 하나도 합의되는 게 없잖아요.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양국관리법도 그렇죠. 노란봉투법도 그렇죠. 어느 하나 접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또 다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한일 간의 문제가 또 더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반일 친일 프레임까지 여기 얹혀져 버리면 이게 정말로 무엇을 위한 국정조사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이 집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만 또 이게 과거 저 4대강 때 운하가 맞느냐 틀리냐고 또 진영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때 예. 싸웠잖아요. 환경에 좋다 나쁘다 이래가지고 같은 과학자들도 진영으로 나뉜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방사능에 관련된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니까 이건 여당도 조금 뭐 한일 간의 회담 때 얘기 나오는 걸 공개하는 게 꺼리켜진다 하더라도 예.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에요. 생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분명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예. 세계 11개 국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조사에서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 그 문제가 되지 않다고 했을 때 과연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는 문제, 이런 것들을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볼 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뭐 대일 구력 외교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구력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 때 대중 구력 외교가 더 굴욕적인 거 아니었나요? 국빈 방문해서 혼밥 먹고 우리 언론인이 가서 구타당하고 가서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가장 침묵했었던 현재의 민주당이 지금 이 구력 외교 문제 가지고서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등등 나라와 외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만 노리고 있다는 부분 속에서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성숙한 의회 정치가 과연 특히 총선을 앞두니까 아마 더 심화될 것 같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총선을 앞뒀다는 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공방 상황 그리고 이제 앞서 후쿠시마 관련해서 방문 계획에 있는 민주당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지지도가 지금 낮아졌어요. 지금 지난주에 갤럽 조사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당이나 대통령실 등 여권이 성찰해야 됩니다.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 내렸다라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한일의 문제를 이렇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셔틀 외교 복원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잘한 겁니다. 그걸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이 디테일한 부분들도 예. 큰 틀에서의 미래지향적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요. 게다가 지금 이런 아주 세부적인 문제까지 뭐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그런 국민들의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면밀하게 성찰하고 검토해야 돼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 여당도 그렇고 무조건 한일 관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잘한 거 아니야?라고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리얼미터와 조사가 더 떨어졌어요.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10% 차이가 났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면밀하게 봐야 돼요. 여당이. 무조건 야당, 물론 야당도 무조건 이걸 공세적으로 공세 수위 높이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첫날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사실은 내일은 경제 분야고요. 그중에서 양곡관리법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가장 큰 거는요. 그 초과한 그 쌀을 이제 정부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입하는 건데 이 경제 분야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장 큰 게 경계가 침체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우리 수출이 지금 막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그 경제에 대한 그 체감도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세수가 이러다 보니까 자 부동산이라든지요, 아니면 그 증시라든지요, 더 나가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굉장히 뭐 호황이고 뭐 경제도 좋고 수출도 잘 되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하겠다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재정을 확대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양곡관리법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예. 이러한 그 정책이나 법안을 만약에 포퓰리즘 법안을 야당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여와 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죠. 저는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로 넘어가서 무기명을 합니다. 무기명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원안이 찬성이 되는데 예. 그건 거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115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하는 법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법안이 위헌적이냐 아니냐, 위헌적인 요소.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일시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필요한 부분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양곡관리법을 하게 되면은 수량이 어떻게 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쌀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포퓰리즘 입법이 강화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행하면 결국은 정치는 실종된 거죠. 애석하게도 이게 내년 4월 12일까지 총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을 표명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최 교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법안의 내용이 이 수요량의 3 내지 5%를 초과하거나 예. 가격이 5 내지 8%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이제 전량을 수매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제 이중 고가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원래 있던 제도인데 이건 지금 야당의 얘기만 다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농민단체도 상당 그 단체들이 반대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아까 후쿠시마 그 문제도 마찬가지듯이 이 문제야말로 이것도 여야가 다시 좀 재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이 법안을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3분의 2. 그렇다면 이 문제 이게 다시 재거부권 되고 지금 야당은 다시 비슷한 법안을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된다고요. 되돌이표가. 이 부분은 여당은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23만 톤이 남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30년도에는 60만 톤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쌀을 지금 재배하는데 상당히 지금 기계가 잘 되어 있다고요. 기계화가. 그럼 농민들은 상당히 편한 이 쌀 농사에만 전력을 투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사실 우리가 쌀은 거의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데 콩 이런 게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돼요. 무조건 뭐 식량 안보다 식량 자원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농민들에게 큰 틀에서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그야말로 볼 때 유리한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야당은 야당대로 또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쌀값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정부가 농자재 천하대본인데 이걸 놔둘 거냐. 이런 또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또 진영으로 갈린다고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진영으로 갈려요. 정책이나 이슈 이런 것들은 진영으로 갈리지 않을 것도 많은데 정치 쟁점이 아닐 경우에는 예. 이런 것도 아주 민생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진영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요. 저는 그래서 야당도 이거는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이미 통과됐습니다만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또 감정 싸움이 또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양쪽의 말이 다 조금씩 일리가 다 있잖아요. 그 걔네 재정도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당이 다시 재개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양보를 해서 그렇다 단순하게 무조건 여당 말처럼 여권 말처럼 무조건 그 농민들의 쌀값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뭐 양보하고 그러겠어요. 이것도 거의 극단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야당은 또 밀어붙일 거고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농민들이 보는 겁니다. 농민들이. 저는 그래서 야당은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일 게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거부권 자제하고 그런 것들 여야 원내대표들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이런 거 우리 재개정합시다라고 서로 논의를 좀 해야 돼요. 예. 마치 양쪽이 이 한쪽이 다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뭐 별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실패하고 결과가 성과가 없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로 농민 지원 정책. 200조 이상 지원했어요. 두 번째가 저출산 280조 이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만든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민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거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농업이 산업으로 바뀌는 스마트 팜을 포함해서 농업이 산업으로 가는 정책에다가 돈을 쓰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를 해야지 단순하게 쌀을 우리가 정부가 수매해가지고서 주는 그건 일종의 농민 지원 정책밖에 안 돼. 이건 그동안 다 실패했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결단을 내려서 농업이 잘 살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합니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주말 사이에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죠? 뭐 항상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은 정부가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근데 이번엔 좀 안 먹힌 것 같아요. 순방을 하면은 돌아오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자신의 핵심 지지층 지방 지역을 가서 같이 함께 그 지지자들과 호흡을 하게 되면은 또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 세 번째가 반일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 독도 문제와 관련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은 또 이게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특정한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지율을 좀 높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만은 안 되고 중도층 또는 아니면 더 나가서 뭐 무당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뭐 비판이 너무 지나치게 특정 지역으로만 가서 이렇게 행보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늪에 빠질 수도 있다. 달콤한 늪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지를 올리는 거는 지역에 가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특히 MZ세대가 아예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정말 희망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 어젠다를 통해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더 훨씬 빠른 것이지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역을 넘어서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일정이었습니다. 뭐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 대표도 뭐 광주 방문하고 뭐 여당 대표는 지금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잖아요. 여당 대표 대통령이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뭐 전 방문하는 거 뭐 전혀 뭐 나분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층이 더 강고한 곳 그런 데 갈 수 있는 것이고 우선 그런 데를 가서 이제 표를 다지고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시장 가고 그러는 거 그 자체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별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저기 또 언론 또 뭐 보도되고 또 이게 또 계속 지금 대구시장 가고 대구 서문시장 가고 지금 순천만 이 지금 윤 대통령
방문한 거가 지금 보도가 며칠째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행보인데 물론 과도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면 접촉을 늘리고 이런 건 좋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거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그리고 왜 떨어지는가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방문한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단지 보다 본질적인 것에 더 천착해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서문시장이라는 곳, 방문한 곳 중에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윤 대통령만 방문했던 곳이 그렇죠.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좀 들어봤던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서문시장에도 많이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특히 대구에서 서문시장 하면은 영남의 민심을 가장 잘 나름대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최 교수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정당이나 정부가 좀 창조적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방문은 뭐 그거 어려운 건가요? 지금 우리 K-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K-팝, K-컬처 다 창조적인 것에 바탕을 둬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정당 행사나 정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다양성, 그리고 뭔가 변화, 역동성,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똑같아요. 서시장 방문하고 또 가서 또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것도 지불을 하고 나와서 그러고서 뭐 반짝하고 끝나는 거죠.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상징적 장소를 포함해서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여야 모두에게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여야 모두에게 당부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에 광주를 좀 찾을 것으로 보이던데요. 이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찬가지죠. 뭐 광주는 또 민주당의 또 텃밭이고 민주당의 뭐 심장 아니겠어요? 뭐 대구 서문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라며요. 뭐 그렇게 똑같은 논리예요. 일단 지지층들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신의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려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아까 여당도 여권도 그런 시장 방문 이전에 현재 이슈가 뭔지를 천착해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이 뭐 지금 조금 지지율은 좀 요새 회생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당이 지금 여권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후폭풍에 말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같긴 해요. 근데 야당도 마찬가지. 야당이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돌아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리 무슨 지지율이 오른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이라는 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정치와 법치가 완전히 막 뒤원복이 돼가지고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다, 뭐 사법의 정치화다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그 사안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또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이 또 체포동의안 또 보낼 거 아니겠어요? 국회에다가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하고는 뭐 별개 문제지만 그게 역시 야당의 또 본질적인 위기예요. 근데 위기를 뭐 다른 걸로 자꾸 다니면서 투어하고 그러면서 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당에게도 쓴소리 했습니다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광주 가는 거 좋죠. 그러나 광주 가서 국민들에게 얘기하되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사법 사냥이다, 살인이다, 검찰 독재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러 갈래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뭐 최근에는 선거법 위반,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련돼서 아마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면하는 상황까지 이제 직면하게 돼 있고요. 이 이후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줄줄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뭐 추론이나 그걸 넘어서서 이제 법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법정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몰랐던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심 선거법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통상 그 선거법 1심은 6개월 내에 판결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3월 3일 날 첫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최소한도 8월 말이나 9월 달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아마 더 위치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장동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소할 때 쓰지 않았지만은 재판 과정 속에서 제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저 호남 예. 방문한다고 얘기했는데 예. 호남에서의 민심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야 뭐 어차피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는 예.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가 최소한도 1심이라도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이 대표 측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서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재판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바로 그래서 2021년도에 방송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거란 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모를 리가 없다. 뭐 거짓말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이고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시작됐고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의 문제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재판정의 그 판단이 있기 전에라도 과연 몰랐을까? 아니야, 모를 수 있어. 그것도 뭐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최근에 이 정치 현안 보면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좀 잠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비판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잠수한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덮여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잠복이 다시 말하면 그 이슈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다고. 예. 네,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그러든다고 수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본들 그건 결국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냐 주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단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진술 같은 걸 보고 몰랐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8월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계속 정치 공방이 되니까 너무나 많은 이슈나 현안을 이 부분들이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거예요. 법원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밝혀질 일입니다만 이제 앞서 김 교수께서 몰랐던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알 길이 없죠. 지금 이제 단지 이 사건은 아닌데 대장동 사건 관련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고 지금 예. 재판하고 있는 거는 또 이미 기소된 것 중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428억을 받기로 했다. 천화동 1호 그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그쪽을 이제 자신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봐라 검찰이 별 증거 없이 저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진술 태도가 바뀐 유동규 등의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과연 이제 검찰이 입증할 만한 그런 후속 자료를 내놓을지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그건 뭐 전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에 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내년 4월 12일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비대위 체제로 해서 이 내년 총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됐을 경우에
저는 분당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분당 봐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요? 쪼개질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차적으로 9월 이전에 나오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동안에 우리 총선을 보면 항상 11월 또는 12월 정도 되면은 선거를 한 4개월 남겨놓으면 항상 변화를 줬어요. 뭐 2015년도 당시 당대표가 문재인 당대표가 결국 11월 달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여야 모두에게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당 나아가선 이제 비대위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부분이 무슨 서로 뭐 다투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전망하냐의 문제인데 네. 가능성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당은 속성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당선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이른바 친명계 주류들은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비명계 의원들은 요즘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 이제 인적 쇄신이 좀 있었잖아요. 사무총장은 위임됐습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계에 대한 비판이 좀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 명 조홍천 의원, 뭐 서른 의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 계속 비판적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점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법원의 판단대로 내려질 것이고 예. 검찰이 또 추후 어떤 기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이나 MZ세대라든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아무도 모르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만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천만 와도 뭐합니까? 당선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당의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다고요. 아마 지금 친명계 의원들도 그렇고 비명계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공천을 대단히 의식할 거예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대로 가가지고 공천을 받는다 해서 과연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뭐 비대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지금 컨벤션 효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